Creative Thinking, 즉 생각의 혁명이라는 책에서 창조적인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를 창의적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각자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더로서 어떤 역량을 갖출 것인지에 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성장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리더십 강의를 맡은 경승대학교 전광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기업 경영인들의 리더십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1세기에 가장 빛났던 그런 경영인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그리고 많이 이름을 알려졌던 사람들 틈에 끼인 작은 분들, 그런 분들이 어쩌면 더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그런 리더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들을 몇 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애기같이 환하게 웃고 있는 이 한 분의 할아버지를 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일본 미라이 공업의 창시자 야마다 아키오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일본 전역에 걸쳐서 청년들에게 가장 가고 싶은 기업 1위에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대기업을 제끼고 중소기업이었던 미라이 공업에 취업하려고 했던 그 젊은이들은 그 미라이 공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점, 장점들 때문에 입사하고자 했을까요? 우리는 그가 가진 독특한 인간 경영, 그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마다 아키오는 원래 미라이 공업을 창시하기 이전에 자기의 부친 회사에 먼저 전무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마다 이분은 대학 시절 연극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서도 연극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들과 끊임없이 연극 구경하러 다니고 연극하고 이래서 하니까 아버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라이 공업이 어떻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이분은 자기의 아버지 영향은 전혀 받지 않고 스스로가 본인의 노력으로 성장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세계에서 존경받는 경영인 50인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미라이 주식회사는 지금은 많이 커져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야마다 아키오는 원래 그 아버지 회사에서 아까 근무했다고 했죠. 그런데 해고를 당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떠나게 됩니다. 미라이 공업을 창업할 당시에는 단 4명이 초기 자본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은 아주 미비했다고 볼 수가 있죠. 최초에 미라이 공업에서 만든 상품 또한 아이디어 상품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데 일본 전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제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제품일까요? 슬라이드 박스입니다. 아주 간단한 건축 자재의 하나인데 단지 이 슬라이드 박스 안에, 기존에 있었던 슬라이드 박스 안에 알루미늄을 덧대서 전선이 끊어진 곳,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을 빠르게 찾아내는 아주 간단한 발명품이죠. 근데 이것이 일본의 90% 이상 일본 기업에 건축 기업에 납품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라이 공업은 이 이후로 정말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키오의 리더십은 제일 먼저 직원이 먼저다라고 인간에 대한 존중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은 직원을 어떻게 봅니까? 오너들은 자기의 기업을 발전시키고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적 존재로 생각하는 기업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야마다 아키오는 절대 그러지 않았죠. 자,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사원들이 먼저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동을 받은 사원들이 직접 일터에 작업 현장에 나가서 고객을 감동시킬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원이 감동해야지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직원은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찍은 필요 없다. 놀게 하라. 엄청나게 많이 놀게 해주는 회사로 나중에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요. 내가 사원에게 주는 당근은 일하지 말라는 당부이다.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은 병행을 해서 사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예전에 법가사상가들이나 아주 엄격했던 군주제 하에 군왕들은 백성들을 도구적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채찍과 당근을 병행시켰죠. 그래서 말 잘 듣는 백성, 그런 국민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야 다스리기가 쉽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人間の材料じゃない人間なんだから、で人間だと思わない会社いっぱいあるわけよ。だから高層作業給料も作業、それは人間と思ってないから言えるわけだよな。で給料作業人間と思ってないから給料も会社苦しいから給料下げよう。それで社員が喜んで働くか。働くわけないんだよ。それでも会社苦しいから社員たちに喜んで働いてもらった方が会社は伸びるんだよ。なぜかって言ったら会社っていうのは社員がやるんだから。 자, 회사는 사원들이 만들어가는 거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야마다 아키오 이분은 회사가 어려울 때 오히려 일반 기업 같으면 사원들의 월급을 낮춰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꾸로 생각했죠. 회사가 어려울수록 직원들에게 더 높은 연봉을 지급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분의 철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스스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분의 회사 방침에. 그러니까 나 어려운 회사지만 이만큼 나를 대우해 주니까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지, 발로 뛰어야지 안 할 직원들이 없겠죠. 그래서 야마다 아키오상은 철저하게 사람, 특히 내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과주의는 없다라는 게 이분의 또 다른 신념인데요. 교육계에서조차도 오늘날은 성과주의 제도를 많이 취하고 있어요. 어느 학교가 얼마만큼 많은 대학을 진학시켰는지, 어느 교수가 얼마만큼 많은 논문을 배출했는지, 그만큼 업무량은 곧 할당량에 맞춰져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왔어요. 철저하게 성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정치제도라든지 해서는 안 되는데 교육제도에서까지 성과주의는 지금 이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역행하는 거죠. 성과주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다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장이든 과장이든 그 업무 위치에 맞게끔 책무를 줘요. 그러면 자기가 그 직책에 맞게끔 노력을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 거죠. 야마다 아키오 이분은. 사람을 믿기 때문에 아주 별난 방법으로 승진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회사가 상장할 당시 선풍기로 가장 멀리 날아간 쪽지의 이름부터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부장, 과장. 자, 과연 실제로 그랬을까요? 승진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体のいいで悪いのがいいな。
悪いやつはいいですか？じゃあちょっと準備して。 지난 91년 미라이를 상장시킨 야마다상은 참 별난 방법으로 승진 인사를 결정했습니다. 쟁반 가득 담긴 이 종이 안에는 한 장에 한 사람씩 일일이 사원들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쟁반에 대고 선풍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종이는 멀리 날아가고 어떤 종이는 가까이 떨어지겠죠? 멀리 떨어진 순서대로 종이에 적힌 이름을 부릅니다. 라마트 이제 그리 몇 번에 아가씨 こういうふうに課長選んで 야마다상 이런 식으로 뽑아도 괜찮나요? 全部ダメ社員な同じあ、みんな同じだと。 모두 같다고요? みんなダメだからこだから選んでもしょうがない。う、いつもこういうような選び方。 항상 승진을 이렇게 결정하세요? もう一つはな、何これそれのこれこういうと課長 야마다상이 보여준 또 한 가지 방법은 볼펜 쓰러뜨리기. まずまさに 볼펜이 쓰러진 방향에 놓인 종이에 적힌 사람이 승진을 하는 겁니다. こうやって 어느 회사에나 능력이 있는 소수가 있죠. 그 소수를 특별히 대우할 것인가 아니면 평범한 다수의 길을 살려줄 것인가. 야마다상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あ、課長になったのも 과장님도 이렇게 승진하셨나요? 선풍기로요. うちも。 차장 승진도요? 차장도 선풍기로 됐어요. 전 원래 평사원이었는데 갑자기 과장이 됐어요. 자, 실제로 이분이 승진 제도를 할 당시에 선풍기와 볼펜 쓰러뜨리기로 사원들을 승진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알려지게 된 배경에는 이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리더로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가. 철저하게 이분은 인간 존중, 유교적 리더십 사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도 그렇고 2%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한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래 왔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소수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 국가가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재능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능력별 대우를 금지하는 이분의 인간 경영 방침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이분은 100% 성선설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라이 공업이 창업한 날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가 개인 통장, 그 다음에 인감 도장까지 사무부는 여직원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통장과 인감에 대해서 얘기를 거론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사원을 믿기 때문에 100% 맡긴 거죠. 다음으로 어느 날 영업부장이 곧 수요가 생산량을 초과할 것 같다고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마다 학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다면 공장 부지를 사는데 자네가 가서 계약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영업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놀랍죠. 자기 귀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장님께서 직접 하라고 했지만 이분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내가 가야 해? 이건 영업부장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자네가 책임지고 일을 매듭지어 성사시켜 라고 그 영업부장을 믿어줍니다. 전폭적으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기업이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자, 유교적 리더십의 사례로서 논어에 나오는 문장을 잠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불안무이요 환소일입하며. 자, 볼까요? 홍사가 말하기를 안이불 근심한 없을무 자리 위자 벼슬이
없음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환소일입하며. 자, 근심하여라. 어떤 바를 근심하여야 되냐면 설립자, 자리, 어떤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내가 과연 그 일을 해낼 능력, 자질을 연마하고 갖추었는가, 그것을 근심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 맡기지요. 근심하지 말라.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남들에게 알려지지 못하면 우리는 왠지 불안하고 초조해지죠. 그렇지만 논어에서는 그러지 말라. 끝까지 구위가지 아니라 구하라. 어떤 것을 네가 알려질 바를 행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남들이 내가 나를 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역량을 갖춰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왈 견현사 재현하며 견불현이 내자성냐라. 자, 보세요. 자, 볼견자, 어질현자, 생각사자, 가지런할 제자, 단정할 언자.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스스로를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마다 아키오상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보다 사원들을 먼저 챙기고 믿어주는 데에서 이 기업이 발전하게 되는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세 가지 다른 기업과 다른 독특한 기업 방침, 유교적 가르침 중에서도 인간 존중, 그것을 첫 번째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사회 제도와 역행하는 듯하지만 성과주의를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대다수의 사원들의 마음을 얻었던 이분의 리더십은 정말로 오늘날 배울 만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천호식품 회장 김영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책도 내셨는데 10m만 더 뛰어봐, 이런 책. 읽으면 심장이 뛰는, 읽으면 정말로 심장이 뛰는지.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우리는 단순히 어떤 식품을 좋은 식품을 만들어서 많은 이들에게 공급하고 부자가 된 그런 경영인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분도 정말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자,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분은 그 간절함, 성공의 뒷받침에는 간절함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 사업 성공으로 엄청나게 이분은 돈을 벌어요. IMF 사태가 있은 이후에 하루아침에 거리에 내몰릴 정도로 파산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단기간에 그 많은 빚을 청산하고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가 가진 그 간절함, 그 리더로서 어떤 역량을 발휘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분이 갖추고 있는 리더십은 정말 좀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IMF 시절 파산 위기로 자살을 결심하기까지 이르렀지만 단돈 130만 원으로 재기에 도전하게 되었던 거죠. 그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1년 10여 개월 만에 20억 원이 넘는 빚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100배 이상의 매출에 도달하는 거죠. 달성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남들과는 다른 어떤 리더십을 갖추고 있을까 보면, 첫 번째가 집에서 공장까지 21km를 달리며 제품을 홍보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업체 회장이라면 어떨까요? 운전기사가 달린 큰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서 회사와 집을 오고 가는, 그죠? 여유로운 그런 사장, 회장을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21km가 넘는 그 거리를, 집과 공장까지의 거리를 마라톤으로 자기의 기업, 식품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자전거 국토종단이 있는데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사이클로 국토 대장정을 했어요. 대한민국이여 깨어나라, 힘내라 이러면서. 세 번째는 직원 제한 제도인데 직원 마일리지 제도를 둬서 복지 시스템이
정말 다른 기업보다 월등합니다. 특히 이 기업은 보통 기업에서는 여자 직원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으면 보통 명퇴를 권유받게 되는데 오히려 이분은 육아휴직을 보장을 하고 그 당시에 오래전부터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수천만 원을 그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분의 리더십은 몸소 실천하는 실행 리더십의 표본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발로 뛰고, 그죠? 홍보를 하는 거죠. 자, 논어를 통해서 이분의 경영 방침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왈 사지의 어도요 이치 악이 악식자면 미족 여의라 되어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비로서 도의 뜻을 두고 있는데도 나쁜 옷과 나쁜 음식만을 자꾸만 들춰내면서 얘기하면 부끄럽고 싫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함께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일꾼이 큰 길의 뜻을 두고서 어떻게 음식 탓을 할 수 있으며 못난 옷을 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불만을 일으키게 되면 안 좋은 기운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사업 실패 후에 2평 사무실에서 단 직원 1명, 여자 직원, 사무직원 1명과 재기에 성공하게 되는 거였죠.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영구왈 비불설 자 지도요 역부족하면 자왈 역부족자는 중도입회 금여획이라. 자, 염구가 말하기를 제가 선생님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모자라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족냐라고 하죠. 자, 그때 공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힘이 모자란 경우는 반쯤 가다가 엎어지고 쓰러진다라고 합니다. 지금 너는 아예 못한다고 미리 선을 딱 긋고 있는 거죠. 잘못한 거죠. 일을 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분이 남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배짱, 강인한 뚝심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고 견뎌야 할 시점에 그 뚝심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식 회장이 가장 강조한 이 뚝심이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힘으로 그가 어려움을 딛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왈 학여 불급이요 유공실지라 되어 있습니다. 배움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고 오히려 그때를 잃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그렇죠? 뭐든 간절하고 절실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자세, 그 마음 자세를 잃어버리면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는 그 마음 자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소개할 분은 유니클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젊은이들이 많이 즐겨 입는 옷 상표죠. 그 유니클로의 창시자 야나이 다다시 회장의 경영 철학입니다. 자, 이분은 1949년도에 야마구치현 출생인데 1984년도 9월에 캐주얼 브랜드로 유니클로를 런칭하게 됩니다. 2005년도에 한국에 진출하죠. 2009년도에는 미국 포브스지 선정 1번 최고 부자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야나이 다다시라는 회장이 가진 경영 철학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도 내셨지만 소비자가 모든 중심이라고 보는 거죠. 팔릴 걸 만들어라는 겁니다. 소비자의 변화와 욕구에 대처할 수 있고 부담 없는 가격과 소비자 편의, 개점 시간 이런 것들을 유념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욕구가 어떻는지 기업은 미리 그것을 간파하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스티븐 잡스도 마찬가지죠. 소비자 욕구에 철저하게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을 갖춰야 그 기업이 우선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란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분은 세계 전체가 내 시장이다. 통이 크죠? 불황에 값싼 의류를 팔아 급성장했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싼 게 전부가 아니다고 딱 잘라 이분은 말합니다. 유니클로보다 더 싸도 안 팔리는 옷이 많다는 겁니다. 자신 있게 자기 브랜드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고 있는 거죠.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린 고객의 잠재 수요를 찾아내 그것을 충족시키는 가치를 제공해 성공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직접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해 나갔다는 거죠. 1패9승이 아니고 1승9패입니다. 한 번 이기고 9번 패한다. 그죠? 9번 져도 한 번 승리가 대승이라면 모든 실패를 덮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기업이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판매를 했지만 대부분 실패해요. 그런데 마지막 한순간에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수익을 창출해서 앞의 실패는 다 무마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경영 철학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야나이 다다시의 이 회사의 사무실에는 4가지 없는 게 있어요. 일반 다른 사무실과 다르게. 첫 번째는 직원 개인 책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다 각자 자기 책상이 있잖아요. 자기 의자가 있고. 그런데 개인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책상이 없어요. 4-5명이 함께 둘러앉는 라운드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 출근하면 사무용품을 챙겨 들고 빈자리를 찾아서 그냥 앉아버려요. 프로젝트성 일이 많은 만큼 유연하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는 회의실 의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의할 때? 회의를 모두 서서 하라는 겁니다. 앉아서 할 때보다 그 회의의 시간은 단축되겠죠. 빨리 끝납니다. 오래 서 있으면 피곤하니까. 그죠? 서서 회의하도록. 대부분 회의는 10분 내에 핵심만 짚고 할 얘기만 하고 끝을 냅니다. 쓸데없이 회의를 길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이분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대화가 없죠. 업무 중에는. 회의나 전화통화 외에는 동료와 얘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무실에선 업무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거죠. 끝으로 오후 7시 이후에 조명이 없어요. 7시 이후에 조명이 없다는 것은 뭘 금지시키는 거죠? 야근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낮에는 열심히 업무를 끝내고 퇴근도 빨리 하라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 회사에 다니다 보면 야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근하는 경우, 물론 이분의 경영 방침은 이렇다 하더라도 이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야근을 해요. 근데 불 꺼진 사무실에서 이제 나와야 되죠. 이전에 소개한 야마다 아키오상도 퇴근 시간이 오후 4시, 오후 5시예요. 그런데도 그 회사가 돌아갑니다. 직원들은 자기 기업에, 자기 회사에 사랑, 애착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불 다 꺼버립니다. 자, 논어에 나오는 말로 비유를 한다면 과즉 물탄개라 했습니다. 진할 과자, 곧즉자, 말 물자, 꺼릴 탄자, 고칠 개자.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과의불개 시의가의라.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진짜 잘못이라는 거죠. 개과 불린, 고칠개, 진할과 안일불, 아낄린. 잘못을 고치는 데는 조금도 인색하지 말라. 바로 내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순간 고쳐라는 거죠. 유자와 친근어이요 언가 복야라. 유자께서 말씀하시길 믿음이 의에 가까우면 말을 실천할 것이니라. 즉 믿음과 의리를 얻고자 한다면 약속을 철저히 지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스티브 잡스 하면 우리는 흔히 그분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라. 그죠? 창조 카리스마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남들과 다른 그런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 가운데에서 몇 가지를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언어력이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그가 연설을 하는 것도 아주 유창하다고 알려져 있죠. 미국 내에서도. 그거는 곧 그의 판매 전략에도 결부됩니다. 그 능력이. 자, 스티브 잡스의 경영 방식을 보면 우뇌 경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뇌를 보면 좌뇌, 우뇌로 크게 나눈다고 하죠. 우뇌는 뭘 자극하는 것이죠? 지성입니까? 감성입니까? 감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콘 요소를 강조합니다. 상징화할 수 있는 것, 자그마한 모양으로 상징화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상상을 자극시킬 수 있는 것, 그 아이콘을 강조를 하는 거죠. 다음으로 그 아이콘을 디자인화해서 제품에 새겨넣는 그 방법이 감성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아 예쁘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래서 예전에 아이팟이 엄청나게 뜨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자, 아이콘 하면 떠오르는 게 스티브 잡스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토리 중심, 감성 마케팅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스토리 중심이라는 건 뭐죠? 이야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제품, 그 자그마한 아이팟이 생산돼서 어떻게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그 제품의 장점이 다른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제품이 새로운 아이폰이 생산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죠. 그 놀라운 기법들이 나중에 소개가 될 겁니다. 작은 고객을 놓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가치사슬, 어떻게 소비 욕구를 자극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분이 연구를 해요. 웹 2.0이 되다. 웹 2.0이 뭐냐면 우리가 웹 1.0부터 잠깐 얘기를 하자면 www 이 세 가지가 우리는 뭐라 하죠? 인터넷에서 월드 와이드 웹이라 하죠. 그죠? 그게 첫 번째 웹 1.0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웹 1.0일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 정보를 수용하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웹 2.0을 강조하게 됩니다. 웹 2.0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식 정보를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정보를 공유화하고, 그죠? 우리가 주체가 돼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닫는 거죠. 발전하는 과정까지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오늘날은 웹 3.0이라 해서 인공지능화된 그 내용까지도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당시로서는 웹 2.0의 기법이 정말로 이분이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웹 2.0을 상당히 남들보다 많이 활용을 했죠. 자, 그래서 웹 2.0의 조건을 보면 자료를 용이하게 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하고 자료의 입력 삭제가 용이해야 되고 유저들만의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철저하게 웹에 기반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팟에 인터넷 기능을 추가해서 나온 것이, 통화 기능을 추가해서 나온 것이 아이폰이잖아요. 그죠? 웹 2.0 기반을 둔 거죠. 결국은 아이폰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거는. 자, 다음으로 운営경영입니다. 아까 운営는 감성 부분을 역량을 다룬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성이라는 거는 기술보다는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에 더 이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보통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해서 창조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머릿속에 맴들고 있는 거지만 그것을 상품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는 거기에 환호를 하고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창조성은 곧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표현이 됩니다. 창조를 통해서. 자, 창조성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문화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창조성과 기술의 합치로 인해서. 자, 그 다음 아이코닉 디자인입니다. 자, 한 시대의 우상이었던 이 아이코닉 디자인. 자, 보면 모든 혁신의 중심은 디자인에 맞추는 겁니다. 혁신의 중심 자리에는 디자인이 있어요. 디자인은 디자이너에게 맡기고 엔지니어는 그 디자인에게 맞게 만들게 한다는 것. 결국은 이러한 방법은 디자인이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게 한다는 겁니다. 기술자들보다는, 전문가보다는 디자이너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오히려 상품을, 전자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어떤 사원들을 더 많이 요구할까요? 감성적인 학문 분야를 다뤘던, 그죠? 심리학과, 철학과, 국문학과, 전부 다 사람의 마음을 소통하게 할 수 있고 깨우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볼 때 그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코닉 디자인적 요소, 감성적인 요소가 뒷받침되는 그런 학문 분야가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에서 제가 고전 인문학적 인간 경영 리더십을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겁니다. 전문성 외에 특별히 인간의 감성을 자극시키고 타치시키고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고객이 원하는 가치는 고객이 감동할 만한 기업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창조적인 마케팅으로 고객의 충성도, 초기 제품부터 계속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그걸 구매를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창조적인 사고로 인해서 창조적 리더십이 결국에는 전내적 사고, 감성과 이성 모든 그 두뇌를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think different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감성적 리더십, 뭐 창조적 리더십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카리스마를 리더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그 자질을 놓고 본다면. 자, 창조 경영의 실천 방법입니다. 그래서 논리와 아이디어와 언어와 감성지능 이 네 가지 능력을 통해서 직원을 최대한 이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교육도 또한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그 혁신, 그게 바로 창조 혁신이라는 거죠. 스토리텔링이 나오는데 스토리텔링은 사용자 중심에서 생각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대학에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많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거는 사고와 표현 또는 논리적 사고와 비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교 보통 1학년 때 그런 과목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 여러분들의 시기에는 보통 그 학교에서 배운 바들을 복습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학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인지한 것을 글로 써내는 그런 능력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스티브 잡스는 강조했다는 거죠, 이미. 그 다음에 끝으로 스티브 잡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그가 가진 독특한 프레젠테이션 기법입니다. 제스처의 모양과 크기가 있습니다. 제스처가 많을수록 프레젠테이션은 다이나믹해지죠. 그 청소년들에게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가면 누구라도 이 파워포인트 혹은 키노트를 통해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1학년 때부터 대학은 여러분들에게 대중 앞에 서서 친구들 앞에 서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내고 발표를 했는지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많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스처가 많을수록 청중의 주목률은 높아진다. 따라서 전달력과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문장의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은 단문 구성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긴 장문의 구성이 좋겠습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스티브 잡스는 짧은 단문 구조를 채택을 했죠. 장문 구조의 장점은 부연 설명은 가능하지만 한눈에 청중을 사로잡기에는 다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상대를 몰입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즐기면서 하는 프레젠테이션. 평소보다 5에서 10% 더 큰 무대용 스피치 볼륨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아주 준비를 철저히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수십 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단 한 번 무대에 서기 위해서. 자, 스피치 호흡인데 짧은 호흡을 두어 청중으로 하여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죠. 그래서 제품을 생산해서 처음으로 소비자들에게 그 제품을 알릴 당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품의 가진 기능들을 중점적으로 처음에 간단하게 소개하고 어떤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 채택되었다라는 걸 소개하고 전반적으로 가진 그 제품이 가진 기능들을 소개를 하죠. 끝으로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정리를 해줍니다. 이 제품의 중점 사항들과 기능들을 그렇죠. 그래서 이게 3단 논법이죠. 결국에는 자 프레젠테이션 구조와 오프닝 장악력이 있는데 3스텝 스피치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3스텝 스피치 기법이 바로 방금 말한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고 각각의 세세한 세부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전체를 요약하는 3스텝 기법, 스피치 기법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는 CEO가 직접 시연하에 입증시킵니다. 말 잘하고 얼굴 잘생긴 연예인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죠. 직접 CEO가 스티브 잡스나 요즘은 워즈니악 이런 분들이 또 하죠. 직접 나와서 제품을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뢰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CEO가 나와서 한다는 거는 경영인이 직접 나와서 한다는 건 그 제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황에 맞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만 강조한 차트를 보여준다. 자, 오프닝 장악력인데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미소를 자주 띈다는 것, 그 다음에 긴장감이 없다는 것.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스티브 잡스 영상을 보면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해요.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대화 나누듯이. 그런데 그 무대에 있기 전 어때요? 엄청나게 떨었다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놀랍게도. 떨고 친구 앞에서 또 시연도 해보고 내 어땠냐 물어도 보고 그렇게 했어요. 간혹 대학교 1학년들 학생들이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정말로 편안하게 평상시 친구들한테 얘기 나누듯이 발표를 하는 그런 학생도 있는 것 반면에 앞에만 나오면 말이 떠듬거리는 친구가 있어요. 간혹 남학생들한테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중공포증 이런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 보면 항상 따로 어떤 연습을 시키냐 하면 같이 발표하는 그 조언들을 앞에 있게 하고 발표를 해보라 합니다. 그러면 떠듬거리거나 떨리는 게 훨씬 더 없어져요. 놀랍게도. 다른 조 앞에서 발표하면 떨려. 그래서 처음에 연습은 조원들끼리 연습, 발표 연습, 듣는 연습 이런 거를 잘 해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흥미로운 비주얼 제시, 다양한 청중들에게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사진들, 이미지 효과 이런 것들은 이제 기법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청중의 눈을 보고, 대중의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인터랙티브라 돼 있죠. 상호작용입니다. 결국은 청중의 시선을 파악할 수 있어야 그 청중들에게 어떤 대사를 전달해 줘야 될지 자기가 판단이 선대요. 자,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진실한 눈빛이죠. 내가 이 제품 팔아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무대 위에 섰다면 그 제품 장점만 열렬하게 소개하기에 급급했을 겁니다.
오히려 이 제품을 장점을 소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대중들이 이 제품을 가짐으로써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신감은 눈빛에서 나온다. 당연하죠. 스티브 잡스 눈빛을 보면 초롱초롱하죠. 여러분들도 스티브 잡스와 같이 대학 생활을 할 때 멋진 발표도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살펴본 그 경영인들의 리더십을 보면 대부분이 네 분 소개를 하였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가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 용기, 그죠? 열정, 그게 공통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정말 어려운 마음의 변화가 많은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건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파할 때는 조금은 아파하고 그 아픔을 통해서 반드시 성장할 거라고 또는 저는 성숙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닥쳤다 하더라도 저는 좌절하지 않고 앞서 나온 많은 성인들, 우리 이순신 장군 그런 분들 있죠. 정말 고난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역경을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정말 충실하게 저는 그렇게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강 그 경영인들의 리더십에 관해서 이상 발표를 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